기후위기가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 지도와 1인당 누적 배출량 지도 똑같이 놔두고 1인당 누적 배출량이 많은 나라들은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이득을 보고 있고 1인당 누적 배출량이 적거나 거의 없는 국가들은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고 너무 부정의한 게 지도상으로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첫 번째고. 그럼 이런 전체적인 불평등의 구조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을 좀 성서나 기독교 정신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개념들이나 성경 구절들이 있을까요? 저희는 성서에서 공평과 정의에서 좀 이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오늘날 기후정의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제 신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이제 신의 어떤 명령들을 전하는데 듣지 않잖아요. 사실 그 얘기들이 대부분 다 고아와 과부들을 돌봐야 되고 공평과 정의로 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 핵심적인 내용들이고 그 단어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공평과 정의가 무너진 사회,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한편으로는 사람을 착취했고 한편으로는 자연을 착취한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서 전체의 핵심은 저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산상수훈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되게 아주 금과 옥주를 여기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고 그 구절의 핵심이 결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는 결국 공평과 정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성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오늘날 기후정의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공평과 정의는 되게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이것들이 구체화된 제도로 드러나는 게 바로 희년이라는 제도로더라고요. 희년은 아마도 아시다시피 50년마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줬었던 이 토지 그리고 노예 노동 이런 것들이 다 리셋 시켜버리는 그런 제도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안식일도 너무 잘 알고 안식년도 아는데 희년에서 딱 끊겨서 모르더라고요. 안 말해줘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요. 저도 안 말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이거를 리셋을 하는 50년 만에 리셋하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렇죠. 예. 누군가가. 그렇죠. 특히나 땅. 희년이 중요한 이유는 그때를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적인 것과 이 정치 사회적인 것들이 사실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하나에 통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영적이라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실체는 사실 없잖아요. 되게 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년이라는 것들은 한 세대를 말할 수 있는데 한 세대를 넘도록 너희가 이 불평등한 상황을 지속하지 말아라. 여기서 다시 리셋하고 평등하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늘날 좀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특히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 성서의 희년을 다시 좀 우리가 재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4가지 원리가 있다고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경제 원리인데 토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셋돼야 된다는 얘기는 누구나 이거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뭐 공산주의처럼 뭐 땅을 뺏어가지고 나눠줄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세금 걷어가지고 그 가치를 갖다 나누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또 집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편안한 주거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희년의 레위기 25장에 있는 짧은 구절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원리들이 좀 드러나고 또 있더라고요. 저는 또 오늘날 되게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거든요. 물론 뭐 오늘날 경제관념을 갖다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할 수 없겠지만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 저는 그거만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렇게 정말 약탈적인 금융의 방식이 과연 이게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희년 사회의 원리라고 하는데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경우에도 가까운 친척이 그걸 갖다가 사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희년의 정치 원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원래의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12지파의 족장 체제 이건 일종의 저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공동체가 그 속으로 많이 자치를 하라는 의미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오늘날의 이 민주주의 제도도 이런 부분들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생태 원리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년에 땅을 갖다가 이제 쉬게 해가지고 그 땅이 지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을 했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좀 생태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년을 생각해봤을 때 같이 한번 좀 이야기가 되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거기서 12지파 얘기하셨을 때 작은 그룹들이 예. 같이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말씀하셨을 때 좀 이 양당 정치가 아니라 소수 정당의 그러네요. 정치, 예, 다당제는. 네, 다당제로 또 우리들의 비례성이 확보돼서 맞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당을 또 지지하고 거기서 또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이 의회를 구성하는 맞아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정치 얘기를 더 이어서 해보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기후위기와 정치의 관계 또는 뭐 정치개혁 이거 써놓으셨었는데 이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이제 선거제도 뭐 이제 개혁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가 있었고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저도 그때 함께 좀 거기 참여해서 활동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도 그때 공부하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다시 한번 본인들의 어떤 놓쳤던 부분들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87년도에 우리가 민주화를 해서 뭐 직선제를 하긴 했지만 그때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선거제도였다. 이것까지 개혁을 했었어야 됐는데 이게 개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 민주주의는 과두정치다. 실제로 절차적으로 민주화됐지만 내용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핵심이 바로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단순 다수제라고 하는 우리가 다 아는 1등만 뽑는 방식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당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인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결과가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사실 여성이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비율이 20%가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청년 정치인들은 거의 없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국민들을 대의해야 될 국회가 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 성별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좀 저는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양당제는 결국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두 정당이기만 하면은 정권을 잡거나 또는 제1야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 정치전은 제가 이거 좀 살펴보면서 제가 그래도 되게 인상적이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부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뭐 이런 스위스 이런 나라들. 매년 우리가 행복도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항상 상위 뭐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또 어디에 들어가냐면 투명도, 얼마나 그 국가가 투명한가라고 봤을 때도 다 항상 10위권 내에 또 들어가는 국가들이고 또 민주주의 지수가 얼마나 높으냐 또 다 10위권에 다 겹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전면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민의가 그대로 정당으로 되는 뭐 그 단적인 사회가 네덜란드에 있는 동물을 위한 정당인가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네덜란드에 있는 동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의사가 그대로 그 의석으로 반영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런 나라들은 특정 한 정당이나 두 정당만이 정권을 만들기가 보통 어렵고 보통 세 정당 정도가 같이 연정을 해서 연립해서 이렇게 정부 내각을 이제 구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성할 때 각 정당이 자신의 중요한 정책들을 이 정부의 정책으로 합의를 하고 만약에 합의를 깨트릴 경우에는 정부가 그렇죠. 다시 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깨트릴 수가 없는 강고한 어떤 연립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서 결과적으로 그 정당에 내가 의석을 주면은 그 정책이 바로 정부 정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정당들끼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개싸움이 아니고 정말 진짜 정책을 위한 싸움을 할 수가 있고 갈등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다음번 선거 때 그대로 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좋고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결국에는 사실 기후위기라는 것도 우리가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될 국회가 또 그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회가 사실은 지금같이 양당제면은 이건 좀 사실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 개혁이 사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구성된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함께 연대 단위로 참여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이게 사실 선거제도는 좀 어렵고 되게 딱딱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시민분들도 이건 뭐 정치인들이 할 거지 뭐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문제라는 것들을 저는 좀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후위기 해결도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은 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양당제는 제 자본을 대표할 수밖에 없고 계속 하고 싶어 할 거고 근데 이런 다당제는 또 비례성이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정부 구성은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안 되고 맞아요. 그들은 그들의 이권을 내려놓지 않을 거니까 맞아요. 절대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아주 크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력감을 느끼거나 나는 되게 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여겨질 때도 많은데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우리가 초청하고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변화의 주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되게 부정적인 얘기 많이 했죠. 비관적이고. 제가 놀랬으면서 다시 한번 희망의 단추를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9년도에 그 호주 보고서라고 하는 2050년이면은 대부분의 이 주요 도시에 잠기잖아요. 파괴된다는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그 시기가 빠르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IPCC 보고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한 문장 한 문장 합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실제 지구 상태보다는 조금 더 나은 보이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생각이 들어서 호주 보고서가 실제로 지금의 상태를 잘 얘기해 준 게 아닌가 싶어서 되게 절망스러운 내용이긴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전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 지구적인 동원 규모로 해야지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로 저는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희망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도 5천만 명의 시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이해하고 하려면 이게 될까 싶은데 이제 미국의 그 에리카 체노워스라고 하는 하버드 정치학자가 저항운동이 절정 시기에 달했을 때 그 나라 인구의 3.5%가 모인 운동은 실패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1900년도 100년 동안의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저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가장 최근의 통계는 개신교 인구를 한 930만인가 970만을 보고 개신교인만 다 기후정의 파이터가 되면 되게 뭐 그 중에 개신교 인구 중에서 한 20%만 20%만 돼도 된다. 20% 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운동을 좀 제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기후 전도 운동이라는 건데 좀 너무 익숙한 용어인데 친구 초청 청구까지 맞아요. 그런데 익숙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가장 친한 지인들 3명한테만 정말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알리고 매년 9월마다 글로벌 기후 파업을 하고 있으니 딴 거 못하면은 나랑 나가자. 그것만 약속하는 거죠. 저는 그걸 좀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위에 있는 3명한테 알리고 그 3명이 또 자기가 친한 3명한테 알리는 마치 도미노가 이렇게 쫙쫙쫙 같이 넘어지는 것처럼 저는 한번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랬을 때 이 눈덩이가 막 불어나는 것처럼 큰 변화로 또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희망에 좀 우리가 근거로 삼고 한번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압정 이론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조혜재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많은 대중의 평평한 어떤 이 압력이 뾰족한 압정을 통해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이제 활동가나 이렇게 뾰족한 운동을 하는 분들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같이 조화를 맞춰야지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비폭력 지적 행동이라는 것들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멸종 반란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제 가장 큰 기후 운동에서도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비폭력 그리고 사회적 혼란 그리고 희생.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기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이 일으킬 건데 그거를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할 거고 그에 대한 희생을 우리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멸종 반란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있고 몇 가지 행동들이 있었어요.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면서 당사의 2층에 막 올라가는 일이 있다든지 또는 이제 포스코의 국제 포럼 행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막 외치다 끌려 나온 적도 있었고 또 이제 두산 중공업에 대한 그런 이제 기후확산 문제를 석탄 발전 문제 이런 거 제기하면서 로고에다가 이제 스프레이를 칠하는 일도 있어서 이거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고 저도 이제 포스코 재판에 당사자로 이제 최근에 이제 두 번째 공판을 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그 1심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이런 운동들이 사실은 소수만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확장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운동을 해나가야 될까 했을 때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중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대중적인 평평한 운동을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뾰족하게 비프는 직접 운동에 대한 것들도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좀 조화를 이루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정말 동의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설득을 구해야 되고 참여가 필요한 메시지와 캠페인에서는 함께 누구나 참여하고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낮은 장벽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말씀하신 그런 뾰족한 방법들에는 자본가들과 정치인들을 향해서 아주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함께 해가면서 두 가지의 방법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인들한테 전하는 당부나 메시지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저희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할 때 성장주의고 이 성장주의는 사실은 현실 사회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드러나는 건데 결국 체제가 안 변하면 아무리 감축 노력해도 이 근본적인 이 밑구멍이 뚫렸는데 이게 되냐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체제 자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저는 아마 기독교인들에게 적지 않은 어떤 불편함,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클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에 탈성장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탈성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거를 함께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이끌고 있는 대형교회 중심의 그들은 굉장히 성장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과연 깨질 수 있을까? 저는 또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목회자들한테 이제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성장이 끝났다라는 것들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 탈성장의 경제 체제에서도 희년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사실은 성장주의 얘기하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진보 진영에도 많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탈성장 똑같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되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비판 좋아. 그럼 뭐 할 거야? 탈성장? 풀만 먹고 살자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 탈성장은 마치 그냥 성장을 안 하는 걸로만 자꾸 이제 단어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탈성장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장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사회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탈성장은 어떤 하나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다양한 체제의 상상을 열어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이게 깔끔하게 딱 하나로 떨어지는 뭐가 아니다 형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모호해할 수 있지만 정말 몇백 년 동안 굴러온 사회가 바뀐다는 게 그게 되게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성장주의를 벗어나는 것들, 탈성장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바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계속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다른 영상에서 또 언급됐었던데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라든지 바르셀로나의 이제 뭐 슈퍼블록이라든지 뭐 이런 저는 전 세계적인 도시에 대한 논의들이 바로 그 탈성장 사회의 어떤 단면을 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많이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5분 도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물론 이제 부산시장이 얘기했었던 15분을 뭐 고속도로 뚫어가지고 막 가는 이런 이상한 거 말고 잘못된 15분. 그런 거 말고 이거 저기 차 안 쓰고 15분 도시가. 도보랑 자전거로도 갈 수 있는 걸 말하자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서울도 지하로 뚫어가지고 끝까지 그렇죠. 15분으로 간대요. 잘못된 15분 도시가 왔어. 좀 그런 거 그만하시고 정말 좀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무엇인가를 좀 같이 한번 많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는 특히 기독교인들한테는 성서가 주는 상상력이 또 있잖아요.
성서가 보여주고 있는 많은 비유들과 그런 어떤 내러티브가 있는데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발굴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좀 많이 이제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해서 이런 것도 발굴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족장 사회가 이 정치적으로는 다당제를 말하는 거다. 굉장히 좋은 어떤 또 유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성경에서 쓸 수 있는 비유들을 많이 찾아내서 이야기 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탈성장 이야기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럼 뭐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아예 경제 활동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 지표만 바뀌어도 탈성장에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개인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뭐 무슨 대학교 나왔냐, 연봉이 얼마냐, 국가도 소득 수준이 얼마냐, GDP가 얼마냐 이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행복하고 안전을 하게 살고 있느냐 이걸로 측정을 하는 세상만 돼도 돈 많이 벌 필요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자본가들만 돈 많이 벌어서 사실 우리들은 소득은 떨어지고 있는데 GDP는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가 지표는 어차피 우리를 위한 평가 지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냐. 그게 탈성장이다. 그러면은 조금 더 날 위한 이야기네. 뭐 내가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내가 행복하게 생각했던 TV 보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다 전기인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탈성장을 좀 다르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그 스토리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표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어떤 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GDP의 그래프하고 이산화탄소 농도 그래프랑 거의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장하면 할수록 지구는 뜨거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지표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핀란드인가요? 지금 지표를 바꿨더라고요. 평가 지표를 바꾸면 목표가 바뀔 테니까요.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GDP를 처음 제안하신 분도 연구를 발표하시면서 이거를 절대 국가의 이제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이제 뭔가 추앙하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국가 지표로 만들어 버리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분이 교회나 또는 교회가 아닌 다른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 같은 곳에서도 이야기를 전하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기후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교회들이나 또 성도님들의 이제 모임들을 불러주시면 찾아뵙고 있고 부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혀 뭐 어떤 사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거리가 너무 멀면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강의비는 받고 있지 않다고 하시지만 회원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 회원이 되어주시면 두 분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게 교회 말로 하면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오랜만에 후원 회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최대한 다 맞춤형이어서 교회 상황에 맞게 뭐 시간도 이제 교회 상황에 맞게 할 수 있고 제 일정도 최대한 이제 맞춰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또 서로 또 이제 궁금한 것도 주고받고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저희의 어떤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약간 내부적인 저희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은 교회 개별로 또는 성도님들 개별로 곳곳에 이렇게 기후위기 문제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만났던 한 분도 주변에 자기 지인 중에서도 아무도 이 얘기를 고민할 사람이 없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 얘기를 같이 고민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외로워 보이셨는데 좀 그런 분들을 좀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런 교회를 서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기후적인 교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교회들을 좀 하나씩 이렇게 선으로 좀 연결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결돼 있다가 중요할 때 같이 이렇게 좀 집중하는 게 또 어떤 조직적인 힘이니까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외부적인 어떤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1만 원 교통패스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그 독일의 9유로 티켓이라고 하는 9유로만 내면 한 달 동안에 독일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통수단을 갖다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높았었고 대기질도 개선되고 자동차 타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한 20% 정도 옮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후 시대에 중요한 효과였는데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사실은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 다 한 70%가 건물, 20%가 교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건물은 좀 일반인들이 이렇게 뭔가 접근하고 실천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이 가장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요것들을 제안했고 서울환경연합이나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나 뭐 환경적이나 녹색교통운동이나 서울기후기 비상행동 이런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이제 시작했고 저희가 이제 이것들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이제 기자회견과 함께 뭐 토론회도 하고 운동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내부적인 것과 이제 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활동을 계속 해나가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함께 정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작은 단체들에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을 때 사회가 진짜 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다양성 요소가 너무 중요한 게 기후위기 시대 인권 논의가 되게 활발하게 되고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뭐 신학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지었다는 거 정도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뭐 멸종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 큰 일이니까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 이 한국다양성연구소와 기후위기 기동인 연대가 함께 뭔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오늘 이제 여기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진짜 이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기후위기랑 이제 맞물려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후위기는 그냥 특정 누군가의 대상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인류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해서 좀 소수의 어떤 활동가나 뭐 이제 소수만 하는 일이야라고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이게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앞으로 내 문제이고 이미 내 문제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고 같이 연대하고 뭐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 참여하는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다양성연구소와도 또 우리가 이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기후위기와 교차하는 문제들 이런 얘기들 많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네요. 두 분 와서 이야기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